원내대표가 선출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원내대표가 송원석 그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끝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당에서 약삭 빠르고 계산기 두드리고 뭔가 안 좋을 때는 싹 빠져 있다가 뭔가 열매 좀 따먹겠다 싶으면 나오고 하는 인간들을 싹 밀어내는 게 개혁이잖아요. 다른 게 그렇습니다. 개혁이 아니라 예. 그 시작점이 돼야 될 텐데 요 이야기 먼저 조금만 짧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 그 송원석 의원은 지금 삼선 의원인데요. 네. 제가 그 사실은 그 조직부총장 할 때 전략기획부총장, 1부총장 하셨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업무를 호흡을 맞췄었네요. 예, 네. 업무를 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인지 잘 압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보통 이제 공무원 사회에서 가장 뛰어난 공무원이 누구냐? 기재부 차관이에요. 아무래도 그렇죠. 300만 네. 공무원 중에 저 사람이 제일 뛰어나 그런 사람은 기재부 차관이 1등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재부 차관에서 하시다가 나중에 장관도 하고 하는데 기재부 차관을 안 하고 기재부 장관이 된다. 그러면 에이스가 아니에요. 그럼 좀 정치적인 고려에 의한 거고. 네. 그리고 이 기재부 차관이라고 하는 이 자리는 이제 그 우리가 그 공천과 관련해서도 실패하지 않는 카드 보수당에서 그래서 누구 공천 줄 때 뭐 줄 사람 없으면 기재부 차관 전직 기재부 차관 리스트 이렇게 보면서 누구 있지 여기 연구 있는 사람 있나 이러면서 한번 찾아보는. 그럼 최소한의 밥값은 하는 보증수표라는 그렇죠. 뜻이잖아요. 예, 네. 항상 그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그 밝고 그리고 지금 그 송원석 의원도 우리 당의 그 정책 쪽에 굉장히 그 많은 공헌을 했고 그리고 특히나 이 송원석 의원의 가장 주특기가 예산입니다.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각 예산 심사할 때마다 각 의원들이 이제 그 예산 때문에 한이 이렇게 뭐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그 뛰어다닐 때 그런 예산처와 그 기재부 사이에서 우리 국민의힘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는 사람이 사실은 그 송원석 의원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실무적인 일을 굉장히 많이 해왔고 그리고 이제 어느덧 이제 3선이 되셨고 TK에서 또 3선이 되셨고 그리고 그 김천을 그 지역구로 하고 계신데 이 김천이 또 전통적으로 굉장히 책임당원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어떤 뭐 당에 대한 뭐 TK로서의 그런 영향력도 있지만 그 당원들에 대한 그 당원 표가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꽤 크고 그런 분이고 그리고 굉장히 그 합리적이면서 엄청 꼼꼼한 스타일이에요. 그렇죠. 제가 같이 네. 일을 해보는데 뭐 계속 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분이 뭘 쓰시지 하고 내가 그러니까 보통 국회의원들은 예. 이제 시키는데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예. 왜 디테일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보좌진들이 다 알아서 해주니까 예. 사실 만나서 일해보면 예. 되게 허술한 경우가 많거든요. 누리뭉실하죠. 네. 뭉뚱그리고 그냥 예. 하나만한 말하고 예. 알아서 갖다 줘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예. 저도 송원석 의원 지난 대선 때 정책본부에서 예. 원희룡 장관님이 정책본부장하고 송원석 의원님이 사실 실무 키를 잡지 않았습니까? 예. 같이 일해보고 일하는 사람들 선배들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그러니까 경제 분야나 정책 분야에서는 탁월하다. 맞습니다. 전문성이 있다. 예. 그리고 실무진처럼 아주 꼼꼼하게 일하는 걸로 유명하다라고 정평이 예. 나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회의에서 하는 모든 말을 다 받아쓰고 있어요. 누가 하는 이야기를 다 받아쓰고 그리고 그 수첩에 쓰고 있어가지고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아무래도 우리 장해찬 최고가 이야기하듯이 꼼꼼하게 일 처리하고 철저하게 일 처리하고 특히나 원내대표는 그 민주당과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 예산적인 부분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그 정책통, 예산통이 그 원내대표를 하시는 거는 그거는 뭐 굉장히 무난한 그런 어떤 결론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관전 포인트를 좀 짚어드리면요. 송원석 의원이 당선됐다고 벌써 많은 언론에서는 TK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하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 방송이나 우리 멸콩TV에서도 소개했지만 이건 지역 구도가 아니라 예. 아마도 많은 의원들이 야당이 됐으니 이재명 정부가 특히 돈을 막 쓰고 예산을 막 좌지우지할 게 눈에 뻔히 보이잖아요. 벌써 기재부에서 예산 이 배치 권한을 아예 독립시켜서 그렇죠. 기재부를 둘러 쪼개겠다는 이야기까지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하고 있거든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예. 그러니까 경제 전문가나 예산 전문가가 원내대표를 해야 뭐 지역화폐라던가 재난지원금이라던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돈 퍼주는 예산 등을 적절히 견제할 수 있는 카드 아니냐. 그러니까 지역이 아니라 정책과 전문성의 관점으로 송원석 의원의 당선을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태호 의원이 붙었을 때 그때와 비교해 보면 김태호 의원이 그때 34표 정도를 얻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아무래도 친한계를 대표해서 나온 김성원 의원이 30표를 얻었어요. 예. 그리고 약간 중립 성향이라 할 수 있는 부산의 중진 이현승 의원이 16표를 얻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보면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느냐? 친한계의 핵심 멤버들이 지금 한 16명, 17명 된다고 해요. 예. 그런데 넓게 봐서 그 사람들한테 표를 주는 의원들까지 폭넓게 포함해봐도 1년 전 김태호 때나 지금 김성원 의원 때나 친한계의 확장은 1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죠. 예. 이게 이번 원내대표 선거를 통해서 드러난 당내 민심이라고 볼 수 있고 저는 오히려 김성원 의원이라서 그나마 30표 얻었다. 맞아요. 예. 김성원 의원이 인간성 좋고 대인관계 맞습니다. 잘하고 사람 참 잘 챙기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김성원 의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친한계에서 나왔으면 그게 조경태든 누구든 이 30표도 못 받았다. 김성원 의원은 그 당에서 실무 요직을 항상 거쳐 오신 분이에요. 맞아요. 실무 능력을 네. 인정받고 그러시다 보니까 그래서 또 이런 그 원내대표에서 나오시고 30표 받은 것도 김성원 의원의 개인기가 많이 반영됐다고 개인기예요, 개인기. 예, 보여집니다. 네. 오히려 예. 김성원 의원이 지난 대선 경선에서 막판에 한동훈 지지를 안 했으면 나왔을 때 저는 훨씬 더 표 많이 얻고 박빙이 됐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우리 송원석 의원이 60표를 얻었기 때문에 이거는 TK로 한정해서 생각하기는 그렇죠. 어려워요. 예, 네. 여러 군데서 이제 많은 어떤 중지가 모아진 그런 몰아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팽팽하게 붙었다 그러면 3명이 나왔으니까 결선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과반이 안 되면 과반이 안 되면 가니까. 결선이고 이현성 의원도 지금 그 의정생활 굉장히 오래 하셨기 때문에 또 그 호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으시고 이현성 의원이 무난하게 일 처리하면서 적이 없어요 이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호감도도 뭐 저는 전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이제 60표를 얻으면서 1차에서 그냥 과반으로 이렇게 송원석 의원이 된 거는 나름 이제 그 원내에서 어느 정도 꽤 중지가 모아졌고 그렇게 또 가면 나중에 이제 원내 관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도력을 발휘하기도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1차 과반이 나왔다는 건 힘이 좀 실린다는 거죠. 힘이 실리는 거죠. 이게 예. 비등비등해서 결선 가서 아슬아슬하게 되면 예. 반대쪽에서 원내대표를 흔들 가능성이 있는데 맞습니다. 예. 1차에서 깔끔하게 60표가 나왔다는 것은 송원석 체제에 안정감이 실린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아마도 송원석 의원의 메시지나 기존 언론 인터뷰를 보면 막 친한계에서 주장하는 뭐 과거를 가지고 본인들한테 유리한 것만 가지고 개혁이다 뭐다 하는 것 선을 긋고 지금 이 순간부터 정책과 예산 등의 문제로 이재명 정부와 맞서 싸우는데 좀 힘을 집중하자 이런 예. 식의 기조가 펼쳐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제가 현장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 지금 위드 후니가 초상집이라고 해요. 왜 그런데? 그러니까 본인들이 예. 진짜로 예. 이길 줄 알았던 거예요. 아, 내가 그러니까 너무 이게 나. 광신적인 팬덤은 객관적 예. 사리 분별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위드 후니가 김성원 의원 나오기 전에 어떤 짓거리를 벌였냐면 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막 문자 테러 좌표 찍기를 해서 네. 조경태 추대하라고 난리를 쳤어요. 아. 근데 그게 심지어 여러 메이저 언론 기사로도 나왔는데 예. 중립 성향의 의원들도 그 위드 후니의 문자 테러를 받고 나 너무 불쾌하더라. 너무 기분이 나빴다. 이게 개딸과 다를 게 뭐냐. 이런 기사들이 막 나왔어요. 한국경제 기사로도 나오고. 예. 그랬다가 조경태 추대 CR도 안 먹히는 소리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의원들 사이에 제일 인기 없는 의원 한 명만 딱 꼽으라고 하면은 아마 조경태 의원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니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개파라는 게 물론 이제 개파의 수장도 중요한데 그 개파원의 면면이 또 중요해요. 저 정도 사람이 저 정도 세력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오히려 그 개파 수장이 돋보이는 게 있어요. 저런 사람을 보섭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으쌰으쌰 하는 거구나. 참 이게 뭐 보통은 아니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면 그 지지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좀 뭐랄까 건전하게 그런 어떤 의사결정 구조를 따라가지고 해주시면 좋은데 그거를 마치 테러하듯이 문자 테러하듯이 또는 통화 테러하듯이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역효과가 날 수밖에 없어요. 역효과가 날 수밖에 없고 제가 뭐 그런 역효과 속에서도
김성원 의원이 30표나 득표를 했다는 게 새삼 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그건 정말 김성원 의원의 인간성으로 개인기를 나타낸 거고 예. 그런데 위드우니 한딸들은 조경태 추대 문자 보내면 될 줄 알았고 본인들이 으쌰으쌰하면 한동훈계에서 원내대표가 나올 줄 알았는데 1차 과반이 그냥 끝나버렸잖아요. 예, 3파전임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현승 의원 안 나왔으면 그 16표는 고스란히 다 송원석 의원한테 갑니다. 예. 정치 구도상. 맞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드운이 가보면은 야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이제 한동훈도 전대 안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전대 나오지 마라. 이게 자연스럽게 한동훈 전당대회 나와봤자 폭망하겠구나라는 쪽으로 여론의 흐름이 가는 것 같은데 오늘 그 한동훈의 후견인 역할을 뜬금없이 자처하고 있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한동훈 전대 나가봐야 득될 거 없다. 지선 지면 어차피 또 물러나야 된다라는 조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김종인 위원장 딸이 결혼할 때 한동훈이 함지나비를 할 정도로 그 사위와 친분이 깊다라는 썰도 막 기사도 나오고 있고 온라인에도 올라오고 있는데 그 김종인도 한동훈 나오지 말라고 하고 한딸들도 지금 실망해서 원대 결과 보니까 전당대회 나와봤자 지겠다. 이번에 나와서 지면 진짜 정치생명 끝나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이 막 올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진짜 전대 안 나올까요? 저는 그 저번 전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저는 계속 안 맞았죠. 나오는 게 맞았어요. 네. 안 나와야 된다고 방송에서 한참 이야기를 했고 매번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 한동훈 그 전 대표의 지지자분들은 계속 뭐 저를 뭐 댓글로 비판하시든 다른 방식으로 비판하시는데 한번 이 테이프를 돌려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나오는 게 맞았는지 안 나오는 게 맞다니까요. 그래서 안 나왔으면 여러 가지 그 보수 진영이나 심지어 한동훈 그 대표 개인도 그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가서 뭐 머리 좀 식히고 돌아오면 되는 거였는데 그거를 사실은 저는 본인이 못 참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잊혀지는 게 뭐 두렵다라는 식의 뭐 의견을 내는 사람도 있던데 그러면 이번에는 저도 안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나오는 게 본인한테도 도움이 되고 뭐 당이나 여러 가지 심지어 한동훈을 그 어떤 개파수장으로 두고 있는 다른 의원들한테도 도움이 돼요. 근데 저는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잊혀질까 하는 두려움이 오히려 더 그 크게 본인의 개인한테 마음속에 작동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번에도 안 나오는 게 맞는데 결국 나온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뭐 김종인 위원장 뭐 당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또 우리 그 역할을 하셨던 분이긴 한데 일단은 뭐 내년에 지선 지면 뭐 총선 또 지고 또 지선 또 지는 거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당 대표가 돼야 지선을 책임을 지죠. 당 대표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뭐 당 대표가 된 걸 전제로 해가지고 지선을 책임지고 뭐 지선이 지면 본인도 굉장히 어려워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거조차도 일단은 한동훈 전 대표를 좀 띄워주는 것 같아요. 나오면 될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나오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그게 돌려 한동훈 대표를 띄워주는 거죠. 근데 저는 어떤 점이 불쾌하냐면요. 네. 우리가 물론 어려운 상황이지만 1년 뒤에 1년 동안 이재명 정부의 수많은 실책들이 쌓이고 쌓일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선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벌써 지선 지면 책임져야 된다. 지방선거 패배를 전제로 이야기하는 게 너무나 불쾌하고 패배자적인 생각이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 붐 때문에 역대급 승리였던 건 맞죠? 그 스코어를 그대로 지키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서울에서 그리고 안철수 의원도 경기도 지사 나가면 돌풍을 일으킬 수 있고 맞습니다. 여러 가지 또 해볼 만한 포인트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왜 이렇게 벌써부터 질 생각을 하느냐. 이런 패배주의적 나약한 인식을 씻어내는 것부터가 보수개혁의 출발점이다.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한동훈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대선 져야 자기가 할 말 생겼던 것처럼 그래서 대선 지라고 아주 난장을 쳤잖아요. 지선 져야 자기가 할 말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문수 후보가 나와서 당대표가 됐어요. 지선 성적이 만약 안 좋으면 거 봐라 나 당대표 안 되니까 지선 졌지 않냐. 그럼 총선 당대표 내가 하겠다라고 한동훈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만약에 이번 전대 안 나오고 뒤로 빠져 있으면
이번 대선 때 기타 치고 새우깡 먹고 기껏 나와서 김문수 후보 발목 잡는 온갖 헛소리 하면서 대선 패배를 사실상 종용했잖아요. 예. 똑같이 지선 때 기타 치고 새우깡 먹고 얼굴에 돌돌이 하고 그리고 국민의힘한테 재 뿌리고 욕하고 내 말 안 들어주면은 지선도 진다. 지선 지기 위한 해당 행위를 또 막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요새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예. 아 그래 이 관심종자 차라리 나와라. 전대 나와서 예. 당원들한테 네가 완전히 버림받았다는 걸 한번 느껴라. 깨져라.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한동훈이 나와봤자 전대에서 당선되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그게 상대가 김문수 후보든 아니면 뭐 안철수 의원이든 나경원 의원이든 간에 그러니까 나와서 그냥 심판받고 찌개 져라 짜져라. 괜히 안 나와서 뒤에서 또 평론가처럼 새우깡 먹으면서 발목이나 잡지 말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하게. 근데 기본적으로 이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대선 같은 경우에는 경선이 저희가 5대5예요. 네. 근데 이 당대표는 8대입니다. 당원이 8이고 여론조사가 예요. 그러니까 이 현재 당원 당규로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이제 그 우리가 그 대통령 경선에서 뭐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김문수 후보가 좀 아슬아슬하게 이겼고 당원표에서는 많이 압도적으로 이겼죠. 이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상황이 이 김문수 후보에 대한 파파미가 나오기 전 상황이에요. 근데 이 선거운동 기간을 거치면서 정말 이게 우리가 김문수 후보의 서사나 업적을 잘 몰랐다, 파도 미담이다 이런 게 또 지금 당원들한테 인식이 돼 있는 상태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 격차는 더 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8대2라는 룰 상황에서 얼마나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그 선전을 할 수 있을지 한동훈 후보가. 근데 저는 한동훈 후보를 위해서라면 안 나오는 게 맞고 본인 자신을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도. 근데 저는 나올 것 같아요. 결국 관심을 잊혀지기를 두렵다는 게 본인의 관심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못 참는다는 거죠. 네. 네. 본인의 그런 어떤 관심을 받고자 하는 잊혀지기를 두려워하는 자기 자신의 어떤 요소를 못 참기 때문에 그게 결국에는 나오게 될 거고 뭐 그게 또한 당원들이 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현재 탄핵 전국이나 아니면 이 대선 전국에서 한동훈 전 후보가 했던 그런 많은 부분들에 대한 그런 냉정한 판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도 원영섭 변호사님 의견과 동의하는 게 일단 자기가 못 참을 거다. 그럼요. 예. 내가 못 견딜 거다. 못 견뎌. 그러니까 네. 제가 그런 조그만 데서 사실은 그 사람이 자기의 그런 어떤 모습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 이준석 후보하고 이 신경전이 붙는 거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그러니까 친한계가 유독 이준석 후보를 제일 많이 공격하고 예. 그 두 쪽의 감정이 사실 제일 안 좋아요. 제가 몇번 그러니까. TV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아니 근데 저게 무슨 순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그 당시에 한동훈 후보가 이제 자기가 어떤 정치적인 수완에서 이준석하고 이준석 후보하고 신경전을 하든 아니 머리끄댕이를 잡든 아니면 뭐 어떻게 하든 해야 되는 건데 과연 저 행동이 한동훈 전 대표한테 뭐가 유리하고 뭐가 이익이 되지 아무리 해도 계산이 안 나와요. 그러면 계산이 안 나오면 뭐냐? 자기가 못 참은 거예요. 못 참고 그런 어떤 그 이준석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이 신경전을 벌인 건데 그런 것처럼 결국 정치는 자기가 참는 것이 일단 1번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JP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정치인한테 인내가 뭡니까? 누가 물어보니까 정치인은 인내해야 된다라고 JP가 이야기하고 그거를 이제 들은 기자가 정치인의 인내라는 건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JP가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참을 수 없는 걸 참는 거. 도저히 못 참겠는 걸 참는 거. 그게 네. 정치인의 인내다. 네. 근데 그거를 지금 이준석 후보의 그런 신경전이 한번 한동훈 후보를 개파소장으로 하고 있는 친한계 의원들이나 아니면 위원장들이나 아니면 지지자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하지? 이준석 후보하고 왜 싸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조차도 사실 저는 이준석 후보가 약간 어떤 센세이션 비슷한 걸 일으키면서 조명이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못 참겠는 그걸 거지. 못 참겠는 거야. 나 말고 딴 사람이 뭐 네. 젊은데 나보다 더 젊은데 관심을 받아? 난 견딜 수가 없어. 내가 이렇게 새우깡도 잘 먹고 기타도 잘 치고 얼굴에 돌돌이도 잘하는데 나보다 이준석한테 언론이 더 관심을 가진다고?
난 못 참겠어. 부들부들 이건 거죠. 그 심리가. 아니 근데 엄밀히 말하면 그 한동훈 전 대표나 이준석 후보나 캐릭터가 원래는 안 겹치거든요. 안 겹쳐. 아니 한 명은 뭐 하버드 나와가지고 그 벤처했다고 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청년부터 시작을 했고 또 한 명은 뭐 서울대 법대 가서 검사해가지고 검사로 지금 들어와서 뭐 당대표부터 이렇게 진행을 한 건데 비대위원장이 당대표니까 캐릭터가 안 겹치는데 왜 신경절을 벌이지? 그거는 그냥 그 캐릭터가 안 겹치는데 신경절을 벌이는 게 더 이게 그 어떤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캐릭터가 겹치면 조금 신경절 벌일 수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 정치는 이제 그 캐릭터 비슷한 사람끼리 약간 다툼을 하니까. 근데 그런 것도 아닌데 하니까 저는 이해가 사실 안 됐어요. 그러니까 다분히 감정적인 거죠. 예. 그리고 그 감정이 결국 지난 총선의 당정 갈등으로 우리에게 108석, 지금은 107석이라는 초라한 결과를 안겨주게 된 것이고, 그래서 그 감정 때문에 이번에도 못 참고 나와서 나락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근데 저는 사실 나왔으면 좋겠다. 안 나오고 뭔가 참는 척하면서 계속 당 망해라, 지방선거 져라, 저주하는 꼴을 봐야 되는 것보다는 나와가지고 한번 제대로 망하고 너의 지금 당에서의 지지 지분이 이 정도다. 성적표가 이거다. 조용히 있어라. 라고 정말 냉정하게 돌려보낼 수 있게 하려면 한번 나와서 붙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원내대표 선거의 여파로 과연 한동훈이 전대에 또 뛰어들지 않을지 그걸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꼭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정치판에서 개파의 수장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대권 후보가 되거나 당대표가 되거나 또는 대통령의 측근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대표 후보 그러니까 다시 말이 좀 꼬이는데 대권 후보의 측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개파 수장이 되거든요. 근데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누구의 측근으로 1인자를 누구 모시고 다시 자기가 측근 2인자를 할 성격은 아니고 그러면 대통령 후보나 당대표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을 때 나와야 돼요. 만약에 내가 나왔는데 택도 없이 깨진다? 그러면 이 그 개파 수장을 그 한동훈으로 하고 이게 우리가 미래가 있나? 다 그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안 그러면 그냥 탈당하는 수밖에 없어요. 탈당을 하면 거기서는 당대표니까 자기가. 그래서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 나오는 게 맞는데 그래도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 소식 이 정도 정리하고요. 방금 전에 좀 착잡한 속보가 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원래도 대선 과정에서부터 너무 많은 공격을 받아왔고 좀 몸이 굉장히 마르고 건강에 안 좋은 걸로 익히 알려져 왔었는데 최근에 민주당에서 이제 정치 보복성 특검을 3개나 동시에 발동시키면서 확인되지 않은 여러 추측성 보도, 그리고 심지어 전 충격받은 게 저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몇 번 가봤거든요. 식사도 하고 그 소위 말하는 정원 잔디밭도 제가 구경을 해봤어요. 거기에 이제 외국 정상들이 오면 거기서 문화 행사 같은 것도 하고 뭐 안내도 하고 산책도 같이 해요, 대통령이. 근데 거기에 조경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작은 연못을 민주당에서 뭐 개 수영장이다 뭐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해외 정상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한 공간에 무슨 개 수영장을 만들고 어떻게 그걸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측으로까지 인신공격을 하고 막 집단 이지메라고 하죠, 일본 말로는. 집단 괴롭힘을 하니까. 근데 이게 지금 탄핵되고 정권 뺏겨서 시작된 거냐? 그렇지 않아요. 정권 잡고 있던 3년 내내도 인신공격이 이루어졌고, 대선할 때도 줄리니 뭐니 멀쩡한 문화사업가를,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성공한 문화사업가를, 마크 로스코 전후로 우리나라 미술 대상 3관왕을 수상한 문화사업가를 술집 여자로 만들어서 인신공격해놓고 사과도 없고 반성도 없고, 그러니까 안 쓰러지고 버티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정치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뭐 잘했다 못했다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한 여성과 한 인간에 대한
인격 살인 아니냐. 오늘 입원까지 했다는 소식을 보고 또 민주당과 좌파들에서는 막 비아냥거릴 텐데 너무나 안타깝고 이런 식의 인격 살인이 용인되면 이제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정치인 배우자 큰 누구도 이 인격 살인의 판 위에서 살아남지 못할 거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소식 관련해서는 진짜로. 제가 그것도 이제 제가 변호사니까 뭐 네. 법률적인 포인트를 하나 짚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특검이 3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최상병 특검 그리고 내란 특검, 내란 특검인데 이게 내란 특검이 60명이고 박영 검사가 김건희 특검이 40명 그리고 이제 최상병 특검이 20명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 3개 중에 제일 사실은 그 정치 보복성 특검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게 김건희 특검이죠. 네. 왜 그러냐? 이거는 아예 수사 대상이 그냥 그 대통령 내외가 대통령의 지위나 아니면 대통령실의 직원이라는 그런 상황을 이용해 가지고 사적 추구를 한 모든 행위. 아니 무슨 그 특검이 그래도 범죄 사실이 어느 정도 특정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특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에서 그동안 검찰 개혁 이야기하면서 막았던 게 별건 수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사건 가지고 수사하다가 압수수색 해보고 막 문자 뒤졌는데 다른 혐의가 나오면 B, C, D로 무한 확장하는 게 별건 수사인데 지들이 이거 못하게 막겠다고 난리를 쳤어요. 그런데 김건희 특검은 아예 무제한 별건 수사를 가능하게 해놓은 정치 보복 특검인 거죠. 3년 내내 모든 그 대통령과 관련한 대통령 내외와 관련한 사항을 거의 무한정으로 수사할 수 있게 해놨어요. 이거는 별건 수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네. 대놓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그동안 이제 이 3년간에 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사실은 그 40명짜리 내란 특검, 아니 내란 특검이 아니라 김건희 특검에서 아마 계속 이렇게 수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 기소를 못하거나 무혐의 무죄가 나와도 언론에 보도하고 부르고 하는 과정에서의 인격 살인. 저도요 겪어보니까요. 제가 공직선거법 뭐 이미 다 알려줬는데 제가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또 2심에서 다투고 있는데 검사가 징역을 1년 6개월을 구형했어요. 그러면 2심에서 검사들은 똑같이 또 징역 1년 6개월 구형할 거거든요. 그럼 기사는 어떻게 나느냐? 징역 1년 6개월만 기사에 나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실제로 1심에서는 벌금 150이면 굉장히 낮은 액수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사를 본 사람들은 장해찬 감옥 가? 징역 1년 6개월? 이것만 뇌리에 남는 거예요. 그러면 저처럼 별의별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이야 버티는데 일단 가족들, 친구들, 지인들 다 제가 감옥 가는 줄 알고 전화 와요. 잘 모르고 헤드라인만 보고. 그렇죠. 이미지 장해찬 하면 징역 1년 6개월 이것만 남아요. 이런 식으로 검찰이 정치 보복해서 상대방을 피말려 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데 특검 뭔 상관이냐. 이거는 정말 정치 보복을 1도 안 당해본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이야기인 거고 지금 순데렐라님이 댓글로 같은 여자로서 정말 마음 아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치적인 호불호나 정치를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그 줄리 논란부터 시작해서 이게 대한민국 사회가 정치권이 한 여성한테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진짜로? 그래서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뭐 더 디테일한 상황들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님이 뭐 듣고 있겠죠. 그렇게 상황들을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게 과연 인간으로서 그러니까 뭐 다른 것 다 떠나가지고 한 명의 인간으로서 이 많은 무한대의 무려 박영 검사 40명이니까 특검하고 특검보는 뺀 거예요. 그러면 그런 엄청난 수사 인력들이 먼지털을 듯이 하는 이런 걸 감당을 할 수 있을까? 그게 누구라고 하더라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어떤 대대적인 어떤 그런 수사가 예고돼 있는 상황에서는 뭐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고 몸이 정말 몸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김건희 여사 악마와의 일조한 게 원조 김건희 라인으로 과거 검찰 시절 김건희 여사와 수백 통 이상의 카톡을 나눈 게 이제 그건 자료로 공식 확인이 됐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상사의 배우자랑 카톡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사실은? 거의 없죠. 없죠. 저도 한 번도 옛날에 조직 생활할 때도 해본 적이 없어요. 수백 통이나. 한동훈이
김건희 여사가 정말 절절하게 자기가 그럼 사과라도 할까요? 뭐라도 할까요? 했던 문자를 일십하고 김건희 여사 악마와의 한 축이 되어서 기승전 김건희 이야기한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당대표 시절을 돌이켜보면. 정말 하늘이 무심하지 않는다면 저는 천벌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제가 이 한동훈 당원 게시판 사이트의 주범으로 의심되는, 그리고 강남맘 카푸치노 카페에서 커피2라는 닉네임으로 온갖 말도 안 되는 댓글을 달았다고 의심되는 진은정 변호사에 대해서 저도 다른 거 안 건드리고 저는 정말 정치와 관련된 부분에선 잘못한 거 아니냐고 끝까지 따져 묻는 거고, 당원 게시판 당무감사나 수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최소한의 어떤 정치적 공평성, 균형성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이 당원 게시판 진상규명, 진실 가리기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우리 중간 광고 보기 전에 이 소식 하나만 짚어볼게요. 카카오톡 검열이 우려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정치적 검열 악용될 위험한 단초다라고 했는데 카톡에서 공지가 연일 나오고 있죠. 뭐 여러 가지 폭력적 극단주의, 뭐 테러, 선전, 선동 등을 이유로 이용자 간 대화 내용 신고된 경우 서비스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라고 카톡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게 말은 좋은데 결과적으로는 이재명에 대한 비판이나 이재명에 대해서 불만을 드러내는 국민들을 감시하고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 이게 민주파출소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카톡 검열로 가는 단초가 아니냐는 국민의힘 내부에 여러 가지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아무리 이제 단톡방이나 이런 데서도 그 어떤 뭐 모욕적인 표현이나 명예훼손을 하면 안 되는 건 맞아요. 그거는 맞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그 화면을 캡처해가지고 경찰에 신고해야죠. 그렇죠. 그러면 그 경찰이 사법기관이, 수사기관이 그 내용을 보고 그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수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거를 하고 지금 존재하는 게 검찰이고 경찰인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기업이 내가 그런 사법적인 판단을 자기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뭐 보면 뭐 폭력적인 극단주의, 테러, 선전, 선동이라고 하는데, 아니 지금 민주당은 그냥 일반적인 보수 국민들도 무조건 거구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 사람들 기준에서는 보수 진영 사람들 전원이 내가 볼 때는 극단주의로 보일 수가 있어. 이 기준이 누구한테 있냐는 그리고 거예요. 그거를 카톡 니네가 뭔데 판단하냐는 아니, 거예요. 사기업이 뭔데 그걸 판단을 해요. 아니 카톡 지금 막 계열사 막 분리 상장 이런 걸로 주식 시장을 엄청 교란시키고 투자자들한테 피해 끼치고, 지금 뭐 그 총수라는 김범수 의장부터 해서 막 뭐 구속도 됐다가 난리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다시 민주당 정부에 사바사마하면서 갑자기 뭐 남양주에 3천억을 투자한다느니 뭐니 좀 웃긴, 굉장히 정치적인 회사인데 카톡이라는 회사 자체가, 카카오가. 그런데 니들이 뭔데 이 극우니 뭐 선동이니 테러니 폭력 위협이니 이걸 니들이 무슨 수로 판단하냐. 이걸 누가 보고 단톡방 참여자들이 아 이거 위험하다 신고해서 경찰이 수사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기업이 그거를 판단한다라는 게 이게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표현의 자유나 이런 것들을 극도로 침해할 수 있고, 뭐 지금 나태근 의원이 한마디 했는데, 나태근 의원이 과거에 이제 이런 것들을 북한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허위사실 유포로 뭐 고발을 당하신 것 같아요, 그 전에. 근데 이런 게 그러면 우리가 그 5 담당제라고 있죠. 그 북한에서는 5가구가 서로 이렇게 한 명의 감독관이 있어가지고 서로 감시하게 하고, 이게 조선 시대부터 내려온 겁니다. 5가작통법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하고 뭐가 다르냐, 이게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뭐 아무것도 없어. 지금 카톡 이야기도, 그러니까 카톡은 사기업이에요. 카톡은 사기업이기 때문에 사기업이 어떤 그런 사법적인 그 판단이 요구되는 거를 자기가 직접 판단하는 거는 그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캡처해가지고 정말 그 어떤 표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경찰에 고발하시면 됩니다. 그 방법을 하지 않고 이 카카오톡이 들어와가지고 검열을 하고, 그러면 카카오톡이 대화 내용을 다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 사유, 이 명분을 가지고 들여다볼 수 있는, 모든 그 방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이론적인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 검열이 아니라고 절대 볼 수 없고, 이거는 당연히 검열입니다. 그리고 이런 카카오톡의 정책이 아니 왜 정권이 바뀌자마자 나오는지,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의심스럽고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네, 굉장히 이 대한민국이 어디로 굴러가나 이 이재명이 주도하는 어떤 이 대한민국의 롤 모델이 중국이나 베네수엘라, 나아가 북한 같은 권위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들 따라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우리가 즐겨 쓰는 메신저 카톡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대화는 텔레그램 깔고 하십시오. 저희가 다 텔레그램 방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중요한 대화는 텔레그램으로 한 지 몇 년이 지났고 텔레그램 안 쓰는 지인들과의 사적 대화, 가벼운 대화 정도만 제가 카카오톡으로 하는데 텔레그램이 훨씬 더 편하다라는 홍보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애국기업 신화제약의 환신골드 광고 한 번만 하겠습니다. 환신! 네. 한층 업그레이드된 환신골드 초특가 할인합니다. 1+1 우리 멸콩TV 시청자분들께만 한 달치 주문하시면 한 달치를 더 드리는 특별 이벤트 진행하고 있고요. 환신골드는 식약청이 인정한 건강 기능식품입니다.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혈액순환, 항산화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밤에 화장실 자주 가시는 분들 환신골드 드시면 그런 일 뚝 끊기고 숙면하실 수 있습니다. 멸콩TV에서 자신있게 추천하니까요. 아래 번호로 전화 주문하셔서 1+1 특별 혜택 한 달 구매하시고 2달치로 여름철 건강 환신골드와 함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